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 귀한 자리를 강의를 도와주신 가톨대학교 여학생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교정 영역에서의 3D 프린팅의 적용이라는 제목인데요. 식사하시고 나서 조금 이제 졸리시기도 하고 할 것 같아서 이게 앞서 유명하신 의사 선생님들처럼 이렇게 입상적인 중요성이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디지털 쪽에 전반적으로 흘러가는 사항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니까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3D 프린터를 고철하시는 선생님들이 구입을 하시게 되면 인더렉트 템포럴 크라운이라든지 기본용 또는 서지컬 가이드, 템포럴 벤처 같은 이런 것들을 만들 목적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교정하시는 선생님들은 반대로 조금 독특한데요. 근처에 안 만들던 쓰던 모델을 만들 것도 아니고 인다이렉트 본딩 많이들 하시나요? 보통 다이렉트로 많이 붙이시죠? 저처럼 브라켓 출력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안 계실 것 같고 어플라이언스를 만든다고 해도 3D 프린터로 만들 수 있는 어플라이언스가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아마 3D 프린터를 구입하신다고 하면 이 장치, 투명 장치 그것도 하나가 아니고 이제 상당히 많이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것이 지금 세상에서 제일 큰 3D 프린팅 시설 자체가 하루에 30만 개나 되는 온라인을 주 24, 주 7일씩 하루 24시간 찍어내고 있는 이 회사죠. 잘 아시는 인베이지라인 회사입니다. 장점들은 대단히 많아서 게다가 환자들의 만족도도 높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술 발전도 꾸준히 이루어져서 최근 들어서 이제 성장을 많이 했어요. 특히 최근 2년간의 성장이 지난 10년간의 성장을 능가한다고 할 만큼 성장을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 온라인 회사들이 이 시장에 끼어들었습니다. 자고 나면 온라인 회사가 생긴다고 할 만큼 회사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 장치가 처음 나올 때부터 이 장치 특성상 이게 교정의사 이제 술자의 어떤 기입도, 관여도가 상당히 낮은 치료다 보니까 생각보다 술자 없이도 이렇게 치료가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들을 그 당시에 이제 제가 한 게 아니고 2000년도 장치 초반 나올 때 에크만 프로피센 같은 선학들께서 이것들 걱정을 많이 하셨죠. 회사가 굉장한 광고와 함께 이것을 소비자들한테, 환자들한테 바로 이렇게 공급하기 시작하면은 과연 어떻게 될까라는 이야기를 하신 바 있는데 그런 것들이 현실화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직접 이렇게 이제 본을 인프레션 키트 아날로그요. 키트를 본을 떠서 환자가 그걸 회사로 보내면 회사에서 라인을 만들어주는 이런 서비스들은 미국 내에서는 꽤 많이 특히 교정의사가 없는 카운티들이 많은 지역들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흔히 있는 일이었습니다만은 한 회사가 조금 다른 짓을 하죠. 이 회사는 가격은 되게 저렴한데 직접 사람들을 보내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소개를 신청을 하면은 직원을 집으로 보내서 고강도 스캐너를 집으로 들고 와가지고 스캐너를 떠서 집으로 스캐너를 만들어 보내주는 거죠. 처음부터 하면은 치과 비즈니스를 안 해도 된다고 이렇게 이걸 내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홈쇼핑도 당연히 광고를 많이 했었고 그때는 이렇게 미국에 있는 쇼핑센터 큰데 옆에다가 이렇게 샵을 다 차리게 된 거라서 스마일 샵이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스캐닝 센터입니다. 일단 미백 치료도 하고 그 다음에 장치 쓰는 교육도 하지만 일단 스캐닝을 해서 장치를 만들어주는 회사죠. 최근에는 이제 CBS나 월그린 같은 어떤 편의점 마켓하고 이렇게 체인을 맺어가지고서 덴티스트 오피스를 건너뛰겠다고 공언을 하더니 저는 참에 이런 이제 인프레션 박스 파는 줄 알았거든요. 박스도 물론 팔고 있는데 박스 말고 이 가게들 한쪽에다가 샵을 지어가지고 스캐닝을 하는 거 여기서 직접 스캐닝을 하는데 미국 전역에 지금 330개 이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이 사람들 기사를 보면은 월그린과 CBS 같은 것이 한 10,000개씩의 어떤 점포를 갖고 있는데 거의 다 넣겠다고 공언을 한 상태입니다. 몇 달 전에 이렇게 상장을 했고요. 한 2, 3년 새 한 70만 명의 환자를 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비즈라인이 한 4, 5년 본 환자를 몇 년 만에 다 봐버린 거죠. 인비즈라인은 불통이 떨어졌습니다. 사실은 성장률은 이미 스마일 다이렉트로 따라잡혔다고 이야기를 하고 주가도 지금 좀 올라갔습니다만 주가도 한때 반토막이 되어버렸죠. 은근히 스마일 다이렉트 같은 이런 다이렉트한 회사들을 교정학회나 또는 치과사 협회에서 좀 제재를 해주기를 바라는 눈치였습니다만 이 회사가 사실은 자기들도 책임이 있는 것이 그냥 스타트업에 불과한 스마일 다이렉트 클럽에다가 직원을 17% 인수해주고 또 자기들이 싸게 만든 물건을 공급해준 게 바로 온라인 인베이지라인이거든요. 한 30세트, 한 20세트 미만, 어태치먼트가 필요 없는 20세트 미만 장치를 자기들이 이제 이 회사에 공급해주는 조건을 맺고
그 다음에 복잡한 케이스는 자기들은 달라고 하고 어쨌든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이야기입니다. 스마트 다이렉트 클럽이 장사가 되니까 자기들도 이제 다이렉트 샵을 열기 시작하려고 몇 군데가 열고 2019년에 이제 12개를 열었는데 폭병을 만나죠. 스마트 다이렉트 클럽이 오히려 이제 본사 온라인을 고소를 해버린 겁니다. 고소를 해서 저요 재판에 져가지고서 샵 12개를 문을 닫았고 갖고 있던 지분도 다 팔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호랑이 새끼를 키운 셈이 됐는데 어쨌든 이거와 별도로 교정학회가 부지런히 이제 온 전국에다가 이런 워닝을 이게 위험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비자 정보도 발령하고 또 각종 매체를 통해서 위험성을 이렇게 계속 팔려오고 있고요. 또 그 와중에 이 스마트 다이렉트 클럽에서 환자를 케이스 셀렉션하는 어떤 기준 자체가 굉장히 이게 모호하고 아무나 다 치료준다는 이런 것들이 밝혀지면서 치주 안 좋은 환자들이 섞여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스캐닝 하다가 이가 빠진다든지 본 뜨다가 이가 막 어떻게 된다든지 이런 괴담들이 퍼지면서 지금 막 회사들이 되게 욕을 심하게 먹고 있고 심지어는 이제 법적인 제재까지도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교정의사들이 왜 스마트 다이렉트 클럽을 겁을 내느냐는 이런 기사에서 택시기사들이 우버를 요구하는 거나 리갈줌이라고 법률 서비스, 그러니까 변호사 없이 법률 서비스에서 온라인 서비스가 있는데 그것을 변호사들이 요구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 이게 너희들이 집단 이기주의 때문에 이제 소비자들이 조금 더 싸게 치료받겠다는 너희들 막는 거 아니냐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들고 나온 논리가 아래에 나오는 그 소비자 경쟁지수 넷 프로모터 스코어. 소비자들이 그걸 어떤 물건을 썼을 때 이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써보고 원하는 지수를 마이너스 100에서 100까지 해서 0 정도는 뭐 권하지도 말리지도 않는 그 마이너스를 말리는 거. 그 다음에 세계적인 기업들이 보통 한 30에서 50 정도, 60에서 30에서 50 정도, 그 이상만 되면 월드 클래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치과의 평균이 1이라고 해요. 1인데 스마트 다이렉트 클럽이 57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환자들은 교정사는 가기 싫어하는데 이런 것들. 그리고 셀피 세대, 전치부 온라인이 굉장히 중요한 셀피 세대에 굉장히 잘 들어맞은 치료를 했고 또 교정 치료가 소비자들이 접근하기 힘든 치료 중에 하나였는데 이것을 어떻게든 이제 소비자들이 접근하기 쉽도록 만드는 것에서 기업가들이 본받아야 될 사례로 이렇게 언급이 되기도 합니다. 앞으로 전치부 치료가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남고 그리고 또 이 회사의 어떤 성장 가능성을 인비질라이브가 높게 보면서 이게 잘 될 거라는 이런 보고들이 나오는데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른 것이 이 온라인 장치 이게 뭐 비슷해 보인다고 같은 장치가 아니라고 사람들이 뭔가 좀 약간 오해를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게 모양이 비싸다고 같이 치료가 될 것 같으면 이 많은 회사들이 다 망하진 않았겠죠. 이 많은 회사들이 온라인 회사들이 저는 5년을 버티기 힘들다고 보거든요. 왜 5년이 되기 시작하면은 초반에 치료된 케이스들이 재발이 되기 시작하고 치료가 마무리 안 되는 케이스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5년째인데 5년째 온라인 회사들이 대부분 망하는 경우가 많고요. 지금 스마일 다이렉트도 딱 5년째거든요. 지금 뭐 소비자 불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막 안 되는 것들 막 나오기 시작하고 재발되기 시작하고 또 SNS를 통해서 번졌던 만큼 유튜브 통해서 다시 반론들이 어마어마하게 제기가 되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인비슬라임이 이렇게 잘 나가기 전에 그 회사가 망할 뻔했던 한 10년간의 시간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또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과거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지 똑같은 잘못을 반복해서 망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온라인 치료들을 보면은 그렇게 반복해서 망하는 회사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초반부터 온라인 치료가 안 된다는 이런 보고들은 치근이동이 힘들거나 뼈안면을 덮어서 뼈압을 제대로 못 만든다는 특히 발치 치료에서 잘못하면 작살이 난다는 이런 보고들은 대단히 많았습니다.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단 치근 평형을 못 맞춰요. 그런데 이게 2018년 우리나라에서 일어났죠. 얼마 전에 되게 시끄럽게 했던 그 T치과에서 했던 케이스를 보면은 그 당시에 선배들이 하지 말라 했던 것들을 그대로 다 반복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치부 치료도 별 수는 없어요. 전치부도 사실은 잘 안 되거든요. 로테이션 같은 경우에서는 30%, 우리가 원했던 치료의 30% 정도밖에 안 가는 경우가 많고요. 또 전치부를 오버홀을 했을 때 뭐 expansion, constriction, intrusion, extrusion 다 포함해서 전치부 치료만 41%, 절반 미만이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이것을 프리딕트를 치료라고 이야기하기는 대단히 힘들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10mm를 보내야 되는데 3mm밖에 안 간다면 이게 실제 남는 것이 결국은 시간은 시간대로 막 두세 배 걸리고 치료가 안 되는 것들이 생긴다는 거고 과거 저희들이 치료를 해봐도 시간이 대단히 많이 걸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개월 됐는데 전치부 크라우딩 안 펴지죠. 이게 이제 또 한 가지 리모버블 장치다 보니까 환자의 컴플라이언스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렇게 그 루프를 써서 컴플라이언스가 필요한 루프를 써서 4개월이면 될 일을 컴플라이언스가 필요한 온라인을 써가지고서 23개월이 걸리게 되는 이게 환자가 썼다 버스다 하는 순간 이게 원래대로 되돌아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 다음에 컴플라이언스가 중요하다. 쓰는데 소강 좋아지다가 안 드는 동안 다시 재발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22시간 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스몰 다이어트 클럽이 지난달에 내놓은 상품은 나이트타임 온라인입니다. 밤에만 쓰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22시간 쓸 거를 10시간만 쓰면 6개월 걸리게 10개월 정도면 충분하다. 그럴 리가 있네요. 제 환자들 중에서 밤에만 쓰는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쓰라 해도 말 안 듣고 밤에만 잠시 쓰고 환자들이 많은데 그 환자들이 치료가 좋지 않답니다. 안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들도 뭔가 좀 생각을 잘못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제 어태치먼트 같은 것들로 지금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 이제 바 타입을 쓰다가 지금은 푸시 타입으로 바뀌었죠. 푸시 타입인데다가 두 군데서 누르고 당기고 해서 이제 커플로 돌리는 어태치먼트를 써야 그나마 움직이기가 좀 수월한데 이 어태치먼트 효과도 뭐 증명된 바에 의하면 그닥 그렇게 릴라이블 하진 않다. 수치는 조금 좋아졌는데 계획치로 들어가 보면 전체도 조금 여기는 40% 내려갔다 갔다 하는 걸로 봐서 어태치먼트의 문제도 아닌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생긴 자체가 이렇게 생겨서 이게 수박씨를 손으로 잡으면 튕겨나가듯이 온라인에가 힘을 주는 순간 아래로 빠져나가 버리는 인트루전이 되거나 토크를 줄 때도 로테이션이 강해질 때 어떻게든 치아들이 자꾸 빠져나가는 게 밑단이 벌어지는 이 문제가 사실은 온라인 치료의 가장 큰 문제고 그러다 보니까 치아에 제대로 힘을 못 가한다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이게 어태치먼트의 문제가 아닌 걸 알고 온라인의 재료를 바꾸죠. 재료가 말랑말랑한 재료로 그러니까 이게 엘라스티시가 높아지는 재료로 바꿔지면서 발치키스를 보여주는데요. 이게 이제 그 아까 딱 망했던 그 케이스거든요. 전체부 드랍다운되고 우측으로 외절 탭핑되고 하는 이 케이스가 이제 소위 말하는 버티컬 보이는데 이걸 막기 위해서 디지털 탭백 시키고 그 다음에 파셜 캐널 인젝션하고 그 다음에 전체부 인젝션하고 나눠가지고서 단계로 끊어서 하게 됩니다. 스마일트 스테이지라고 멋진 이름을 붙였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아는 그 3D 메리필드의 디렉셔널 포스 테크놀로지의 변형에 뭐 이것을 온라인으로 제작한 거죠. 다시 말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계가 굉장히 많아지고 이 단계가 많아지다 보니까 70, 80세트 같으면 과거에는 한 일주일에 2개, 2주일에 하나 쓰게 되면 거의 3년을 써야 될 게 아닌데 그거를 일주일에 하나씩 갈아내가지고서 16개월, 18개월 만에 6개월 동안 리파이먼트해서 2년 내로 끝내는 치료들. 다시 말해서 엘라스티시가 높은 재료로서 재료를 많이 갈아내니까 이게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도 발치를 했는데 한 40개월쯤 걸렸거든요, 이 친구들이. 그런데 이게 들어오면서부터는 이제 24개월 안쪽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는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치료가 뭐 할수록 나쁘지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주 1회 한다면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제너레이션 7이죠. 주기에 바꾼다는. 근데 아까 그 전에 나왔던 사모토 선생님이 지난달에 10월달에 일본 설득교정학회에서 초청을 해가지고 했는데 그 당시에 나와서 한 이야기는 자기는 이제 4회 하나씩 바꾼다. 그러니까 인비즈라인은 이제는 개수, 그러니까 40개 쓸 거를 80개, 80개 쓸 거를 160개 써가지고서 단계단계 나눠서 확 이렇게 움직이니까 치료가 되는데 이거를 지금 병원에서 기공소에서 따라잡을 수 있겠냐는 이야기. 어쨌든 효과는 놀랍습니다. 비발치 치료를 말할 것도 없고 발치 치료까지, 버티컬 컨트롤까지 어느 정도까지는 이것이 괜찮아진다는 보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비슷해 보인다고 같은 치료는 아니지 않나. 워낙 간단한 장치다 보니까 미국의 한 대학생이 자기 실험실에 있는 기구 이야기해가지고 만들어서 홈페이지에 올릴 정도로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회사들이 나온 거고 병원에서 기공소에서 각자 만들어 쓰시는 선생님들 계신데 일단 어태치먼트 자체가 이게 이제 더 이상 쓰지 않는 바타입 이거밖에 지금 재현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런 푸시 타입 어태치먼트를 쓰려고 하면 요한뉴스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걸 기공소에서 하기가 힘들죠. 무엇보다도 이제 가격이 떨어지고 우리나라는 안 떨어집니다. 희한하게 가격이 떨어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개수의 싸움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마어마한 숫자를 사다 보니까 이게 이걸로 될 건 아닌 것 같다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지금 스트로만가이나 인비젤라보다 훨씬 큰 회사들이 교정시장에 클리어 크랙트가 원래 업계 2위인데 망했거든요. 인비젤라 다음 2위에 많은 회사를 인수해가지고서 온라인을 다시 뛰어들고 있고 또 댄스 플라이 시로나도 이게 이제 오락 슈어스발도 망했습니다. 많은 회사를 다시 인수를 해서 그것도 온라인에 보면 인수를 해서 요것만 다시 살리고 있어요. 해가지고서 다시 이제 뛰어들고 있고 수리시앱도 뭐 온라인어 스튜디오도 만들고 하여간 명심할 것은 전치부 시장이 아직도 크고 그리고 치과 의사들한테 가기 싫어하는 그러니까 이 기존의 치료를 받기 싫어하는 숫자가 많고 이런 환자들을 위해서 좀 더 폴리그한 어떤 방법 새로운 거 다시 말해서 전치부 치료의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을 조금
일단은 요새 교사한테도 많이 줄고 있는데 전치부 환자들 자체가 미국에서는 아까 2, 3년 사이에 70만 명을 치료할 만큼 큰 시장인데 그 환자들이 안 오고 있다가 교정병원에 안 오고 있다가 이제 저런 회사를 만나서 가는 만큼 그 환자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모든 장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빠르고 조금 더 정확하고 그리고 조금 더 심리적인 장치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이제 뭐 설득도 하지만은 제가 전치부 쪽에 이것저것 한 15년 동안 온갖 벌질들을 해놓은 것들이 있는데요. 이 벌질들을 해놓은 것이 대부분 온라이너를 조금 새로 만들어 보고자 하는 생각들이었습니다. 2001년도에 제가 만든 온라이너는 이런 와이어소 사용해서 한 15분 정도 기공소에 안 되네요. 저도 잘라가 만드는 15분 만에 와이어를 온라인을 만들어서 치료가 꽤 이것만으로 되니까요. 어땠지만 또 실험을 해봤는데 잘 안 돼요. 잘 안 돼서 결국은 이 저널을 보고 항상 그 산업들의 행위를 보고 그걸 이제 조금 변형시키는 게 저한테 참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엘라스틱을 쓰니까 온라인을 보고 다 필요 없구나. 이 엘라스틱 쓰는 것이 다이렉트 포스를 가하는 것만큼 빨리 치아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온라인을 쓰게 되면 이런 것들 나눠가지고 몇 단계를 만들어야 될 판인데 이렇게 체인 걸어가지고 한 2, 3주 걸어놓으면 지가 알아서 그걸 다 펴주고 한 단계만 쓰면 되니까 온라인으로 마무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치료니까 마무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다이렉트 포스를 가하는 방법을 그 다음부터 찾게 됐어요. 그 다음 발견한 게 이제 이 나이타의 와이어죠. 2D 브라켓을 썼는데 이거는 이제 라이트 포스에 로 프릭션이 조합되니까 보통 교정 치료가 월 단위 부르는 것을 주 단위로 불러야 된다고 할 만큼 환자들이 2주나 1주 단위로 불러도 거의 치료가 된다고 할 만큼 그러니까 이게 온라인에 대응하려면 온라인가 발치 치료를 1년 내로 이렇게 밀어붙인다면 2년 내로 밀어붙이면 우리는 발치 치료 1년만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려면 이게 바이올로지컬 문제를 넘어서기 힘들겠지만 어떻게든 온라인 치료만큼 빨리 해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나이타의 와이어가 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이타의 와이어에다가 온라인을 조합하는 게 답이긴 한데 나이타의 와이어 자체는 문제가 있는 것이 너무 블라크 와이어 플레이어가 크고 라운드 와이어다 보니까 이게 로테이션, 톡 컨트롤 같은 게 잘 안 되고 약간씩을 이렇게 인트라밴드로 조정하려고 해도 인앤아웃과 업앤다운이 미끄러졌어요. 라운드 와이어가 맨날 그렇게 오니까요. 돌아서 이렇게 인앤아웃 조절하려다가 업앤다운이 막판에 틀어지게 되는 환자들이 이제 조절하죠. 이걸 조절 못하는 것을 온라인으로 해결을 해보자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침 2D 브라켓이 너무 얇아서 이게 온라인을 같이 쓸 수 있다는 것이 장점에서 몇 번 소개시켜드렸습니다만 톡 컨트롤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일단 이 프로토콜이라는 것이 일단 나이타이로 빨리 하고 안 되는 것만 온라인으로 마무리를 하는 것이 이게 제 치료 치료에는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고 해서 이렇게 프로토콜을 짰죠.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냥 배열 대충 하고 이렇게 밴딩 들어갈 때는 반드시 라인을 써서 어떻게 가이드를 해주면은 밴딩을 하는 효과를 우리가 원하는 만큼 낼 수 있으니까 이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괜찮은데 역시 문제가 생겨요. 역시 온라인 자체의 한계. 치아 계열이 괜찮을 때는 루트 위치가 나쁘지 않을 때는 이렇게도 배열이 충분히 되는데 루트 위치가 나쁜 환자들은 이게 온라인으로 조절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가 온라인과 힘을 받기가 힘든 겁니다. 특히 치근 쪽에 힘을 주려고 하면 온라인만으로는 이게 도저히 힘이 생기지 않는다는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와이어 두 가닥을 쓰기 시작했죠. 나이타의 와이어를. 한 가닥 쓰다가 두 가닥 쓰니까 속력은 거의 유지가 되면서 톡 컨트롤까지 되어서 이게 답이겠구나. 이게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되어서 그럼 이렇게 해보고 브라켓도 만들어보고 백스를 다 했는데 심지어는 청구까지 됐습니다. 다 했는데 제 아이디어가 가지고 이것도 역시 1928년 스펜서 에스케스라고 29년 에스케스라는 분이 앵글쌤이 제작하셨던 분이 와이어 두 가닥을 쓰면 치아가 굉장히 빨리 이동하면서 전극을 조정할 수 있다. 단 문제가 뭐냐, 이게 와이어 밴딩을 해야 되니까 이게 상용화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와이어 밴딩이 힘들어서였습니다. 또 당연히 이렇게 이제 와이어가 나란히 지나가지고 참 다행인데 사람 치면이 그러나요? 치면이 조금 어중불통하면 밴딩을 해서 마무리를 해야 되고 본딩을 두껍게 하거나 보통 설치는 이렇게 두껍게 본딩을 하죠. 순측 같은 선면 같은 경우도 밴딩을 하기가 대단히 까다로운 점들이 많아서 밴딩을 안 할 방법을 찾다가 이제 이때 이런 다이렉트 프린팅을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일단 브라켓 같은 것을 우리가 이게 치과에서 바로바로 크라운을 뽑아낼 수 있으면 브라켓도 또 3D 프린터를 하면 되겠다 생각을 해서 프로토콜은 간단하죠. 일단은 셋업을 하고 이제 밴딩을 필요한 나이타의 와이어 두 가닥을 이렇게 늘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사이를 갭을 채워가지고 그러니까 밴딩 안 해도 되고 그리고 또 이 재료가 레진이다 보니까 굳이 슬로 만들 필요 없이 클립처럼 끼웠다 뺐다 하게 만들면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가지고서 몇 가지 디자인을 실험을 하다가 이렇게 디자인을 조금 레진이 이때만 해도 잘 깨진 레진이 좀 두껍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슬롯 두 개를 만들어서 이렇게 출력을 합니다.
셋업을 하고 디지털로 그 다음에 브라켓을 톱업으로 만들어 붙이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제 이거 또 부러뜨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부러지거든요. 부러지도록 만들어서 놨습니다. 부러뜨려가지고서 슬롯 두 개니까 아래쪽 슬롯을 튕겨 놓으면은 자리가 보이죠. 이게 이제 시간이 걸리는데 이걸 빼게 할 수 있습니다. 자리를 걸러뜨리고 위쪽 슬롯 넓은 걸 써서 로테이션 하면은 나이타의 와이어 두 가닥 넣으면 그냥 해결이 한 2, 3개월 만에 해결이 다 되는 걸 볼 수 있었고 이걸 이제 전월에 소개를 했는데 환자에게 3D 프린팅 브라켓이 들어가기 처음이었던 탓인지 표준이 한번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써보니까 처음에는 뭐 모르고 뭐 오픈폴트 쓰고 했는데 이제 그럴 필요 없이 넣으면 알아서 그냥 펴지는 나이타의 와이어 두 가닥이 많은 일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굳이 뭐 오픈폴트 필요 없고 넣어놓으면 그냥 알아서 잘 펴지길래 야 이것 대단히 특히 또 이게 그냥 전치부 치료는 꽤 괜찮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이제 새로운 생각들을 하게 된 게 뭐냐면은 이 브라켓 형태 만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브라켓을 치아 크기에 따라서 좀 크기를 줄이거나 뭐 치아 위 모양을 바꾸거나 인도개끈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처음에는 브라켓이 좀 깨지니까 이걸 얇게 만들어 보려고 했거든요. 얇게 만들어 보다가 0.1mm까지니까 거의 2D 브라켓 두께까지 내려갔죠. 그러다가 또 견치를 깨트리 묶지 않기 위해서 튜브로 바꿔서 쓰니까 또 잘 되기도 하다가 아예 바이트 플레인 인테그레이션 해가지고서 바이트 플레인을 넣은 브라켓을 이거는 또 한 선생님 아이디어 내셔가지고 설치게 쓰는 아이디어인데 그래가지고 브라켓을 그러니까 자기한테 맞는 브라켓을 출력해 쓸 수 있는 거예요. 그 선생님 요것만 주문해 쓰시게 만들어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치료가 잘 됩니다. 순측용도 뭐 아까 말한 그 유니버셜 어플라이언스처럼 내가 만들어 쓰면 되는데 확실히 와이어 두 가닥은 좀 보기가 싫어서 폴리프로필렌 낚시줄 와이어가 지금 바이오마에서 만들다가 지금 다시 이제 중지가 됐는데 이 와이어만 찾을 수 있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브라켓 만들기가 브라켓을 사실 선생님들마다 아이디어가 있는데 그 브라켓 만들려고 하면 회사에서 안 만들어주거든요. 뭐 하나 세트상 1억씩 2억씩 달라고 그러는데 그러고 자기가 써야 되고 이거는 아이디어만 있으면 바로바로 만들어 쓸 수가 있으니까 너무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지금 뭐 유튜브에 각자 동영상 올리듯이 나중 되면은 교정쌤들마다 자기의 프리스크립션 와이어를 학회 발표할 때마다 나는 내가 프리스크립션 와이어는 인도 와이어고 브라켓이고 이걸 어떻게 다운받아 쓰세요 하고 유튜브에 올릴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이게 굳이 엣지와이즈 형태는 필요 없더라.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시스템에서 브라켓을 만들면 굳이 메탈로 만들 때처럼 그렇게 만들 필요가 없고 모양도 달라져야 되더라. 백본이라고 해서 중간에 이렇게 심을 하나 넣었는데요. 이 심 넣고 나서 브라켓 부러지는 게 반 이상 없어져버리고 50% 없어져버렸어요. 이게 출력에서 새로 만드는 브라켓은 새로 만든 형태가 돼야지 이게 바꿀 수밖에 없더라는 이야기를 그럼 지금은 브라켓 형태를 바꿨는데 바뀌고 나서는 6개월이 아니고 1년씩 2년씩 이래 풀 치료를 해도 사실은 큰 문제 없는 브라켓들이 지금 출력이 가능한 정도입니다. 자, 저는 이제 이렇게 브라켓을 만들어서 어느 정도까지 원래 했던 건 빠르고 정확하고 심리적인 것들은 좀 되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작 환자 케이스는 이건 그냥 브라켓이죠. 뺐다 뺐다가 불가능하고 양치도 잘 안 되고 일단 넣고 나면 되지도 못하고 그래서 환자들한테 조금 더 이렇게 좀 다가갈 수 있는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려면 처음 우리가 이제 디지털로 이 마지막 단계를 디지털로 함으로써 도움을 받았듯이 그런 디지털을 맨 처음부터 다시 제로베이스에서 시작이면 어떨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것들을 디지털로 이것은 이제 리노베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리노베이션은 뭐 증축, 개축 이렇게 껍데기 바꾸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리노베이션이라고 나중에 나오겠습니다. 이런 단어로서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디지털 라인은 조금 달라야 되는데 첫 번째 개수가 작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미지 라인이 40개, 50개 만들고 100개씩 만든다고 그리고 그걸 만들 수 있는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우리는 일단 작게 만들어야 되고 병원에서 만들려면 기공소나 병원에서 만들려면 그리고 그것을 작게 만들려면 개당 액션이 길어야 되죠. 롱 액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료가 말랑말랑하거나 아니면은 부가적으로 나이타의 와이어나 다른 코스가 들어갈 수 있거나 무엇보다도 일단 만들기도 쉬워야 되지만 환자가 쓰기도 쉬워야 되고 조금 더 환자들이 조금 이렇게 깼다 뺐다 할수 있게 수월한 장치가 돼야 된다 생각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 가지 정도 방법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가 다이렉트 프린팅.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하시다 보면은 요거 하나 만들려고 많이 출력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중간 단계는 사실은 쓸모도 없거든요. 이걸 어마어마하게 출력하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고 이게 이제 낭비라는 생각이 드시죠. 하지만 뭐 이 회사처럼 하루에 30만 개씩 찍어내는 이 회사처럼 이게 낭비일 리가 있겠습니까? 이 회사들은 얼마나 이거를 직접적으로 출력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 이야기하는 것이
풀 자동화되어 있는데 몇 가지 이유를 댑니다. 메카니컬 프로퍼티, 바이오 컴패티빌리티, 클리어. 이런 재료가 아직은 없음. 라고 못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포스트 프로세싱이나 서포트가 필요하고, 다시 말해서 후가공 공정이 필요한데, 그게 지금 구비가 되지 않다. 그래서 자막히 붙잡았는데, 다시 말해서 안 하겠다는 이야기를 비교적으로 했습니다. 커머셜로 된다는 보장도 못했고, 그 다음에 레귤레이션도 바꿔야 될 것 같고, 뭐 하여간 이래저래 힘들 것 같아. 저 같아도 안 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다음 이유들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재료 문제인데, 메카니컬 프로프 좀 이야기 드릴게요. 일단 클리어한 장래가 있다고 치더라도 이 생체 적합성이 문제가 됩니다. 지금 아까 만든 브라켓 재료들이 처음에는 6개월간 구원에 쓸 수 있는 그 템포러리 크라운 재료예요. 지금 이제 회사들에서는 풀 크라운용 재료들, 그 퍼머넌트 크라운용 재료들을 만들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구강 내에서 6개월이 아니고 10년씩 있어야 될 재료들을 만들고 있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재료가 지금 있는 이 재료, 이 온라인 재료도 최소 무항이 3년씩 있으면 버텨야 되기 때문에 재료가 굉장히 달라지게 되는데 허가 받기가 대단히 힘들어요. 그 허가를 받지 않으면 일단 환자 실현 못 하는데 허가 받으면 1억씩 들고 나라마다 또 허가를 다 떨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허가 받는 데가 대단히 만만찮다. 인비즐라인 같이 전 세계 기업이 연락을 하면 이 허가 받는 건 어마어마한 비용이 든다는 거죠. 설사 허가를 받다 치더라도 또 재료가 있어야 돼. 허가를 치더라도 지금 이제는 디자인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없고,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는 프린팅 테크닉도 프로그램도 안 나와 있고 테크닉도 부족합니다. 다시 말해서 시간과 돈이 두 번에 걸리는 시기라서 지금은 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난달에 AJODO에서 서머 프린팅 그 얼라이너와 그 다음에 3D 프린팅 얼라이너를 이렇게 발표를 했죠. 비교하는 논문이 나왔어요. 작년에 올 11월 달, 지난달에요. 놀래가지고 이 아들이 무슨 재료가 없다는 건 무슨 재료를 썼지? 하고 보니까 스프렌트 재료예요. 이 재료는 우리가 잘 아는 재료거든요. 클리어 스프렌트 재료는 과거부터 모양 자체가 온라인에 비싸게 생겼고 투명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좀 모양이 비싸게 이걸 얇게 만들면은 온라인으로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서 이런 실험들을 했지만, 실제 해볼 수도 있겠지만 이거 100이면 100 다 깨집니다. 딱딱한 재료는 무조건 깨집니다. 저희들도 해봤죠, 실험. 입에 넣다가 깨지고 쓰다가 다 깨진단 말이야. 다 깨진다고 그러는데 실험 결과도 똑같습니다. 다 깨진다는 게 결론입니다. 근데 그럼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노란색 된 것이 우리가 보통 서머 포밍 온라인 보통 우리 시트지 재료는 이렇게 줄줄 늘어나니까 자기들이 3D 프린팅을 한 다음에 큐어링 경화를 안 시키니까 경화를 안 시키면 이게 늘어나죠. 그런데 당연히 출력해놓고 경화 안 시키면 출렁출렁해요. 그게 늘어나는 건 당연한 거고, 경화를 시키니까 딱딱해지면서 힘이 엄청나게 저항을 하다가 부스러지더라.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기존의 시트 재료보다 훨씬 정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정확하게 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환자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게 정확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전부터 이렇게 시트 재료는 대단히 종류가 많았습니다. 많았고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면은 S6나 듀라운 같이 투명하고 그다음 딱딱한 재료, 그다음에 S6C가 카피 플라스틱 같이 약간 말랑말랑하고 불투명 재료 두 가지로 나눠졌는데, 심리적으로는 크게 큰 차이는 없어요. 약간 불투명한 것이 보긴 하는데 그나마 비슷하거든요. 어쨌든 이게 대세다 보니까 이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아까 말한 3D 프린팅 소재조차도 당연히 이쪽 그 시트지를 따라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이 시트지가 따라가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딱딱할수록 단계를 많이 남아야 되고, 아까 보시던 단계가 많아져야 되는데 단계가 많이 나야 되면 그만큼 기공도 시간도 많이 걸리게 되죠. 이쪽 반대쪽으로 간 쪽이 어느 쪽이냐면은 인비즐라인 얘들 말랑말랑, 얘들도 사실은 그렇게 말랑거리지는 않아서 딱딱하기 때문에 단계를 많이 나눌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성질, 깨지는 성질보다는 그나마 이렇게 변형이 오는 것도 괜찮고, 변형이 온 다음에 원래대로 되돌아오는 것이 훨씬 중요하고, 그리고 그 되돌아오는 코스 자체가 길고 좀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것들이 이 온라인 모델이 가지고 있는 소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게 내부터 이게 포지션은 이게 굉장히 다비스트라고 봤거든요. 이걸 얇게 만들면은 대박이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걸로 실험을 좀 해봤었죠. 맥나바라 쌤들이 아들이시긴 한데, 맥나바라 쌤들이 이거를 포지셔너를 치료 막판에 쓰면은 치료 결과들이 굉장히 교합이 정교해진다는 이런 보고들이 많아서 디지털로 이걸 만들어 보려고 했어요. 이렇게 A 모델을 이렇게 셋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브라켓 본딩을 한 다음에 다시 원래 말로크로즈 모델로 되돌려서 이걸로 트레이를 만드는데, 요거는 트레이 만들 때 쓰지만은 요거는 우리가 안 쓰거든요. 요거를 우리가 이제 뭔가 좀 써보자, PCC에 써보자고 생각을 해가지고서 교합면을 담는 이런 그 포지셔너 같은 것을
대신에 이제 시야도 좀 움직이지만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 앞에 안쪽에다가 이렇게 있는 행을 봐서 인터오클루절 쪽에 앱에 걸리는 것도 조금 이게 제거를 하고 또 교합도 약간 개선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엘라스틱 같은 거 쓰면은 교합이 개선이 수월되게끔 이렇게 만들어가지고서 일단 뭐 출력을 해서 그러니까 인비트로로 실험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실험을 비트로 보고 뭐 딱딱하게 이놈 충분히 견디겠는데 이놈을 뭐 문제 없지라고 생각하고 이제 환자에게 본딩을 하는데 넣을 수는 없으니까 일단 직원 돈을 떠가지고 라이너 같은 걸 하나 만들어가지고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썼는데 보기는 그럴 때 보이는데 쓰자마자 바뀌게 바삭바삭 다 부서지니까 말랑말랑한 체질로 넣을수록 이게 다 박살이 난다고 견디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 넣다가 빼지고 하루 지나면 다 깨지고 해가지고서 물론 안 깨지는 재료도 있긴 있습니다. 이 재료가 뭐냐면 이렇게 이제 인다이렉트 본딩 트레이 만든 이 재료가 조금 덜 깨지거든요. 덜 깨지는데 이 재료의 결정적인 단점은 이게 엘라스티시가 아니고 댐핑 성질을 갖다 합니다. 댐핑이 뭐냐면 엘라스틱은 봄이 이렇게 튀는데 얘들은 튀지가 않고 이렇게 퍽 하고 땅바닥에 그냥 떨어져 버려요. 그 다음에 이걸 뭔가 물건을 비틀었을 때도 이렇게 죄송합니다. 비틀었을 때도 여기 엘라스틱이 여기 댐핑이고요. 비틀 때도 엘라스틱은 비틀은 게 팍 돌아오는데 댐핑은 안 돌아와요. 교정 능력에 이런 승리는 필요가 없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게 이제 이 회사, 카본 3D라는 이 회사는 자기들 엘라스틱을 이렇게 만들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기존의 어떤 이런 3D 프린팅 자체가 이렇게 이제 레이어 바이 레이어 한층 중합하고 한층 중합하고 이렇게 차례차례 쌓아가다 보니까 이 사이사이에 중합하는 층들이 생기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메카니컬한 위크니스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렇게 한 층을 하고 또 이렇게 들어 올렸다가 또 움직이고 끼내고 다시 한 층을 중하고 이렇게 층층이 쌓아나가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만드는 이 방식은 중간에 어느 정도 이제 이게 공기방울 넣어서 이 중합을 조절해서 한 방에 쭉 뽑아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3D 프린팅이 엄청나게 빨라지고 무엇보다도 아까 말한 이 층층이 생기는 게 없어져가지고 메카니컬 프로퍼티가 되게 좋아지거든요. 좋아져서 뭐 단단해지는 걸 말았거든. 초강한 플라스틱부터 오토바이 프레임까지 그리고 자동차 타이어, 고무 타이어까지 그리고 환자들 옷까지도 만들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는데 이 회사가 불행히도 이 회사의 많은 전력을 신발 밑창 만드는데 아디다스랑 계약이 맺히는 바람에 신발 밑창 만드는데 굉장히 투자를 하고 있어서 아쉬웠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온라인에서 관심을 가진다고 3D 프린팅 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고 또 자기 회사에는 이제 다른 회사, 자기 아니고 다른 회사인데 자기들이 쓸 수 있는 소재로 만든 키스프린트 스톤이라는 것을 이게 나왔다고 지난달인가 발표를 했습니다. 보시면은 이거거든요. 딱 한눈에 보시더라도 이게 불투명합니다. 그러니까 말랑말랑하면 투명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불투명한 소재인데 눈으로 볼 때는 확실히 엘라스틱이 있어 보여요. 있어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은 댐핑 성질이 남아 있습니다. 비틀었다가 손으로 다시 되돌려요. 비틀었다가 손으로 다시 돌려주는데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성질이 조금 시원찮다 아직까지는 그렇다는 겁니다. 다른 회사들도 이게 나와 있어요. 그래프에서 나온 거 보면 이건 무지무지 딱딱합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딱딱하고 또 뭐 에피시티에서 나온 이런 재료들도 대단히 딱딱하고 딱딱하게 만들 수 있는 게 있나 봐요. 있는데 딱딱하게 만드는 거는 아까 말했듯이 듀란 성질일 때는 필요가 있지만 저희들이 지금 원하는 성질은 조금 엘라스티시가 있는 성질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요게 지금 디오에서 지금 3D 프린팅 소재 만들고 있는데 요거는 찍은 거고요. 요거는 출력한 겁니다. 색깔 차이 확실히 나죠. 색깔이 나는데 확실히 엘라스티시는 실리콘 재질이 조금 더 들어가 있어가지고 조금 더 지금 이제 부지런히 개발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이제 장치의 재료가 나왔을 때는 출력이 문제죠. 출력을 해야 되는데 보통 모델형 A 모델과 B 모델을 단계로 쫙 나눠서 이렇게 출력을 줄줄로 해서 찍으면 되잖아요. 찍으면 되는데 물론 지금 프로그램도 단계로 나눠서 시프트지를 단계로 10몇 단계로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출력을 하려고 보면은 이렇게 이런 서포트를 달아야 돼요. 이 서포트가 없으면 이게 출력이 안 되거든요. 서포트를 거꾸로 달게 되는데 보통 이렇게 딱딱한 머티리얼 같은 경우에서는 뭐 한두 개 달아야 된다고 그렇지만은 이게 온라인 머티리얼 같이 이게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출력 직후는 이게 부들부들합니다. 흔들흔들해요. 흔들흔들하는데 거꾸로 매달아놓고 흔들흔들하는데 이 움직이는 직폭이 1mm가 된다고요. 우리가 이 온라인의 단계가 0.2, 0.3mm 단계로 가야 되는데 1mm씩 흔들려가 이게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많이 달 수밖에 없어요. 딱딱한 재료는 한두 개 달아도 되지만은 이렇게 말랑말랑한 재료가 되면 이런 스포트를 많이 달아야 되는데 이렇게 달면은 이게 가공이 불가능하고 이렇게 달았다가는 전면에 심점들이 무르 찍히겠죠. 이렇게 되면 이것도 당연히 가공 불가능. 한쪽에 찍히면 어떻게 이걸 어떻게 일일이
제거해내겠습니다. 이게 이제 유일한 방법이에요. 전치부 치료를 0.2mm, 0.3mm라고 움직였을 때 그 구조를 보장할 수 있으려면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데 1회 출력을 대부분 합니다. 그런데 이게 클리어 온라인이라고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좀 부끄러운 수준이죠. 이게 점들이 많이 찍혀 있습니다. 그냥 결국 이렇게 출력이 되더라고요. 이렇게밖에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이렇게 3D 프린팅을 한다고 했을 때 똑같이 만들면 뭐라고 출력하겠습니까? 이걸 또 우리가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시트지를 쓰니까 이런 거고, 이거는 우리가 시트지가 아니고 두께를 조절할 수 있잖아요. 게다가 시트지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는 우리가 압니다. 밑단이 벌어지게 되니까 벌어지지 않도록 밑단을 통과할 수가 있겠죠. 엘라스티시가 막 높은 재료 같으면 충분히 이 정도로 가능할 것이고, 이게 좀 딱딱한 재료 같으면 빠지려고 할 때 안에다가 언더컷을 할 때 블락아웃을 해가지고서 패스에 따라서 뺄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좋은데, 이 디자인을 누가 모르겠냐. 이걸 하나하나 시트지만 하나하나 다 해줘야 되는데, 이런 프로그램도 없고 이걸 일일이 몇십 개씩 하고 있을 수도 없죠. 아이디어들은 많이 있습니다. 전치부를 좀 얇게 해가지고서 투명하게 만든다든지, 구치부에다가 마이트 안쪽을 두껍게 한다든지, 또 아예 두껍게 해서 마이트 블락을 만든다든지, 그리고 또 바를 넣어가지고 익스펜전에 컨스트럭션을 한다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버튼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비튼다고 했을 때, 이렇게 비틀어졌을 때 이 부위가 힘을 가해주는 부위는 딱딱하게 더 두껍게 만들고, 힘이 안 가해주고 치아가 가해질 부위는 얇게 만들고, 그러니까 이 부위마다 조절을, 치아 움직이는 부위만 조절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그렇게 보이드랑 그다음에 버튼을 같이 쓰거나, 버튼도 딱딱한 버튼 하나 쓰는 것은 재료가 말랑말랑할 때, 재료가 딱딱해지면 버튼 주위에다가 엘라스티시가 있는 폼들을 만들어 넣으면 확실히 더 부드러운 폼을 낼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 아이디어들은 뭐 저희들이 내는 아이디어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베이식스 어플라이언스에서 이미 다 모의된 바와 같습니다. 이런 어플라이언스에서, 이게 어플라이언스에서 옛날에 이제 SS 어플라이언스를 처음 만들었을 때 최대한 선생님이 앞쪽에다 구멍을 파고 뒤쪽에다 이렇게 도트를 찍어가지고서 치아이더를 윈도우 파고 하면은 뭐 치아 치근이도 가능하고 어디시도 가능하고 치아도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신 바가 있고, 그때 아이디어들이 인비전 아이디어들이 다 채용이 된, 이 아이디어들이 다들 과거로부터 온 아이디어들이지 자기들 하늘에서 떨어진 아이디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좀 더 발전시킨 분이 힐라드 선생님이 서머포밍 어플라이에서 만드셔서 이걸 찍어서 이런 도트들을 만들기 쉽도록 만드셨어요. 이렇게 찍어서 구멍을 해서 치아에 쓰도록 만드셨는데, 아예 이런 것들 플러스해서 이렇게 또 엘라스틱 볼을 쓸 수 있도록 만드신 것도 있고, 인비전 아이디어 사용을 했죠. 이렇게 이쪽에 마이트 플레인을 만든 것도 있고요. 이것도 인비전에 사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 어플라이언스를 만들던 이 많은 아이디어들이 대부분으로 다 가버렸어요. 물론 저희들도 이걸 이용해가지고서 어태치먼트를 여러 가지로 디자인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이거를 넘어서기 쉽지 않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이고, 단순하게 온라인 스트럭처를 바꾸는 것뿐 아니라 뭔가 새로운 포스를 가하는 것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포스를 넣는 이 부분도 디지털로 좀 바꿔보고 싶다는 거죠. 나이타이 Y가 어쨌든 답이라고 생각하는데, 엘라스틱 온라이너와 나이타이 Y를 조합시키려고 한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온라인에 구멍을 내가지고서 나이타이 Y 넣어가지고서 설치 순측, 딱 눈으로 보기도 쓰기가 되게 복잡해 보이죠. 너덜너덜합니다 이거 완전히. 그래서 이거를 쓰는 동영상까지 가르쳐야 될 정도로 힘들었어요. 환자가 쓰기가 못하죠. 이런 아이디어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뭔가 또 나이타이를 넣어보려는 아이디어. 저도 사실은 이제 이거를 대단했었습니다. 제가 만든 건 이겁니다. 트리앵글러 마이트 어태치먼트라고 테이블하고, 이거는 이제 뭐 모양이 간단해서 브라켓과 달리 각자 병원에서 출력해서 쓸 정도로 간단한데요. 삼각김밥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삼각김 생겼는데 엘라스틱으로 숲되어 있고, 이렇게 슬롯이 있어 와이어가 이렇게 되어 있고, 일단은 뭐 팁톱 컨트롤은 이렇게 웨트 쉐이프가 가능한 것이고, 마이트 버티컬 컨트롤도 가능하고, 그리고 뒷면과 앞면의 어떤 각도로서 이게 언더컷 조절에 대해서 장치를 썼을 때 안쪽으로 좀 튀어 들어갈 수도, 병연히 프린팅된 장치를 쓰게 되면 더 조절이 다양하게 가능하겠죠. 뭐 어태치먼트만으로 쓰거나, 그러면 와이어를 넣어가지고서 와이어가 필요할 때는 한 번씩 속력을 낼 수 있고, 초반에 특히 크라우딩 심할 때 자리 걸리는 목적으로 와이어 넣어가지고서 충격만 넣으면 자리가 좀 밀고 나가니까 이 상태에서 라인을 쓰거나 와이어를 써가지고서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는 뭐 만들기 쉬우니까요. 병원에서 만들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실험을 해봤어요. 해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잘 버텨요. 버티기도 버티고, 그 다음에 장치를 쓰다가 써보다가 요건 좀 말랑말랑한 장치를 따로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이 장치를 썼는데 안 들어간다 그러면 이 장치를 써가 한 1, 2초만 쓰고 장치를 쓰면 다음 장치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고, 전치부 스페이시 같은 경우에서는 장치 쓰니까 금방 이렇게 되더라고요.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 되었는데 셋업입니다. 셋업 모델인데 리파이먼트 셋업인데 뭐냐면요. 환자들이 재발돼 왔을 때 약간 재발돼 왔을 때 한 1, 2mm 정도 떨어져서 그걸 우리가 새로 이거를 스캐닝 해가지고서 모델 만들고 셋업 해가지고 하나에 그렇지 않고 그렇다고 원래 만들어서 모델로 찍어주려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차라리 일본을 닦아가 분리기치 이 과정을 거치겠는데 세 단계, 두 단계 정도만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된다 할 때 한번 쓸 수 없는가를 생각을 했었고 또 한 가지는 오버코렉션입니다. 오버코렉션 문제가 뭐냐면 디지털 셋업 오버코렉션 안 돼요. 이 모양 오버코렉션 만들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보통 우리가 셋업을 한다고 했을 때 이것이 이제 프로징기한 모델에서 셋업을 해가지고서 라인을 띄워주게 되면은 원래도 이렇게 가주면 좋은데 한 절반 가까이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까 40%로 그랬잖아요. 그래서 원래 가야 될 때랑 셋업 모델하고 딱 중간 정도밖에 안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는 모델을 셋업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 다음 셋업 어떻게 되냐면 원래 상태랑 우리가 가야 될 목표를 갖다가 결정을 하고 그거에 더 오버해가지고서 이렇게 셋업을 이렇게 만들어줘야지 원래 이렇게 진화가 될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누가 셋업을 해주나요? 게다가 이렇게 셋업 해줬다가 결과가 너무 잘 돼서 이렇게 내버리면 또 손을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짓은 잘 안 합니다. 우리가 와이어 밴딩을 할 때는 밴딩을 조절을 하지만 온라인은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런 셋업밖에 안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셋업에서 또 한 가지 문제가 사이사이에 있는 이런 갭들 그러니까 미세한 갭들은 이게 아무리 좋은 스캐너를 하더라도 3쉘 같은 경우는 0.5mm 다른 온라인들은 다른 스캐너 같은 0.8mm 미만의 이런 갭들을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서 갭이 있는 상태로 스캐닝을 했는데 이렇게 돼요. 그럼 우리가 아무리 스캐닝을 갖다가 해서 셋업을 만들더라도 이 갭만큼은 공간에 남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때 조금 더 오버코렉션 할 수 있는 장치가 있으면은 조금 도움이 될 텐데 이게 어떻게 말하면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중간 단계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이 장치입니다. 리파이먼트라면서 오버코렉션이나 세이버 디자스블 셋업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뭐 별건 아니고 이렇게 개개체를 뗄 수 있도록 괜찮지만 뗄 수 있도록 만들어서 이렇게 나사를 고정을 시킵니다. 앞뒤로 움직이고 한 면당 0.25mm씩 그다음에 해서 한 면에 한 인터포션마다 0.5mm씩 움직이게 해서 약간씩 움직여 요걸 이제 치료 건다고 만들어 보는 거예요. 환자마다 만들어 봤다가 환자가 재발되어 오면은 환자 왁스파이트 가지고 다 깨어가지고 왁스파이트에 맞춰서 체어 움직여서 고단계 조절해서 그 자리를 바로 떠서 버리면은 예를 들면은 보통 우리가 환자 왔을 때는 이게 재발되어오면은 스캐닝이나 문을 떠서 환자를 보내고 1, 2주에 다시 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럴 필요 없이 그 자리에서 바로 만들어서 깨워줄 수 있으면 환자가 조금 더 편하게 왔다 갔다 하고 치료해 줄지 않나 생각이 들고 또 아까처럼 스페이스가 약간 남은 것들을 우리가 해결하려고 할 때도 약간 오버코렉션이 가능하니까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해결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지금 부지런히 실험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해보니까 잘 찍어져요. 생각 찍어져서 나중에도 간단하고 해서 이런 것들도 환자들 그 사이사이에 그 환자들 마친 환자들한테 하나 만들어 놓으면 굳이 리파이먼트나 오버코렉션 걱정을 안 해도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테이션도 좀 가능하고 힙이 풀어질 정도 같으면 그거는 새로 원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런 세 가지 오늘 뭐 길게 이야기 드렸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디지털로 뭔가 기존에 만들었던 것을 새로 만들어 보는 것을 우리가 리노베이션이라고 생각한다면 리노베이션이라는 것은 기존의 장치들의 어떤 근본 원리부터 새로운 디지털로 한번 전개해 보는 것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이런 교정에서 미래 교정으로 가기 위한 중간 단계로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겠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당연히 이런 아이디어들은 한 사람 아이디어로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선생님들이 어떤 협조가 아이디어가 다 모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강의를 준비해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그 분야를 굉장히 깊게 들어와 주셔서 여기 청중들에게 많은 정보를 드린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배 원장님의 강의 내용에 대해서 질문이나 추가의 말씀이 있으신 분이 계시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전 세션도 마찬가지고 청중의 그 질문을 우리가 받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전 세션에도 좌장께서 또 질문을 하시고 했는데 저도 그 좌장님을 못 받아서 질문을 좀 드리면 딴 게 아니고 지금 현실을 인정하고 또 미래를
원천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뜻에서 우리가 본다면 지금 치과 의사 또 교정 의사들이 굉장히 노력을 해서 수익을 올리면 그 수익의 한 그 퍼센테이지가 우리 스스로에게 떨어지는 것보다는 주변 쪽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게 그거를 이렇게 깔때기를 떨어지는 걸 모아가지고 이렇게 놓고 보니까 다 회사로 들어가더라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배 원장님이 그 간단한 팁을 주신다면 좀 더 기다렸다가 배 원장님이 완전히 셋업 시켜가지고 그렇게 해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지금 같은 데를 타야 되는지 그거 좀 간단히 얘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확실히 한 몇 년 사이에 많이 바뀌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과거에 인다이렉트 펀딩이나 온라인을 보낼 때는 무조건 회사로 다 보내서 셋업을 시킨 게 셋업 자체를 해보신 선생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게 굉장히 노동지각적인 시간이 걸리고 귀찮은 작업이고, 그럴 때가 사실은 또 그걸 할 사람을 둘라 그러면은 그것도 직원을 들은 것도 사실은 병원의 부담이기 때문에 셋업 보내기 있는데 이 싫어가지고서 아무런 선생님이 대단히 많아졌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보면은 지금도 여전히 많은 회사들이 셋업을 해주긴 해줍니다만은 곧 인공지능 셋업이 지금 회사들이 시험되고 있는 3CF도 그렇고 몇몇 회사들이 시험하고 있는 인공지능 셋업이 지금 우리가 세팔로를 지금도 그리시는 선생님들 계시지만은 한 회사의 세팔로 그냥 자동으로 AI로 좀 이따가 또 조정희 교수님 설명해 주시겠습니다만은 AI로 이제 세팔로 하듯이 그 많이 쓰면 편하지 않습니까? 셋업도 지금 거의 이제 AI로 돼가고 있는 시죠. 보너스 셋업 그냥 기계가 대충 해놓으면 제가 조금 손보고, 그리고 브라켓도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회사한테 돈 줘서 안 사고 직접 자기가 제대로 프린팅해 버리면 이게 아까 말한 뭐 소비자들한테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는 치료일 수도 있지만 이게 우리 교정의사들이 또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이 되지도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배원